안녕하십니까. 예. 9988-234 한번역 강사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금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체는요, 60에서 70%의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요한 물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우리 소금, 본인의 소금 농도, 즉 염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요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0.9%의 그 염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 있죠.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0.2 정도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염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염도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대표적인 예로 병원에 가게 되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왜 링거를 맞히잖아요. 우리 링거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보통 생리식약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농도가 0.9%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액이 바로 이제 0.9%의 염화나트륨 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소금은 우리가 그냥 NaCl해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역할을 교과서나 이런 데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혈액을 정화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폐물도 흡착하고 뿐만 아니라 당이나 콜레스테롤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소화기관의 역할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소금 속에 그 염산이라는 거 들어있는 거 아시죠? 미산, 뭐 미산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원료가 HCl이라 그래서 염산입니다. 거기에 Cl, 그 염소가 바로 그 재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를 굉장히 많이 소화흡수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돕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산성화를 방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식품 속에서는 그 알칼리성 식품이 있고 산성 식품이 있거든요. 근데 소금은 바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러죠? 알칼리성 체질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금이 바로 이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이 산성화를 방지하고, 이 산성화를 방지함으로 인해서 이 염증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또 암도 또 그 산성화 체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산성화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와 영양 성분 같은 걸 이렇게 공급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것도 또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액순환 함을 통해서 그 체온을 정상화하는 데도 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시면 면역력을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세포의 그 삼투압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세포가 건강해야지만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그런 또 역할을 하는데, 또 빛과 소금 뭐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소금은 썩지도 않는 그런 방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염내기가 있는데, 우리 잇몸 염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소금으로 가글을 하거나 뭐 소금을 먹고 있거나 그래서 또 좋아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칫솔을 뭐 포화된 용액에다 이렇게 넣어서 써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방부, 항염, 살균 기능 이런 것을 통해서 세균이 억제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면역력 같은 게 또 조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신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러고요. 심혈관 보호를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면역력 강화, 탈수 예방, 그 다음에 근육통 강화, 근육통을 완화, 뼈 성장, 해독, 살균과 방부, 뭐 숙면을 유도하고, 노화 방지, 피부 회복.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신장 기능이나 뭐 심혈관, 뭐 소화 촉진 이런 것들은요, 보통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짜게 먹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영양을 하시는 분뿐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심장을에다가 나트륨 용액을 넣었을 때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이제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금을 응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6번째 있는 근육통 완화, 뭐 근육에 관한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피부 관리를 하게 되면 최후의 그 목표가 바로 뭐냐면 노화 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보습이에요. 예, 그 보습을 통해서 우리가 노화도 방지가 되고, 그러니까 주름도 심지어는 뭐 콜라겐하고 관련은 있지만 그 보습을 통해서 노화도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예민 피부도 또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색소 침착도 많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근육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지시면서 아프신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원리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음용을 시작을 했고, 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자꾸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뼈라든지 뭐 그 해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금은 무기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 아실 것 같지만, 자, 6대 영양소,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7대 영양소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 개 앞에 있는 애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은 열량을 나타내죠.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뭐 칼로리가 높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열량 영양소고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물은 우리의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해주는, 그래서 조절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 속하고 있는 게 바로 무기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기질은 CHON 외의 물질 이렇게 돼 있어요.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N은 질소예요. 이런 것을 안 갖고 있는 애를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한다. 물론 예외는 조금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또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NaCl은 자, Na와 Cl 다량 무기질이죠. 그리고 이제 미량 무기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 몸이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또는 얼마큼 들어있느냐,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또 관련된 주인공, 자, 염화하고 나트륨이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트륨은요, 우리 세포가 몇 개라고 그러죠? 예, 어떤 분은 60조, 어떤 분은 100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 아시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60조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각각의 세포들이 그 바깥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50%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포 외에는 50%, 그 다음에 세포 내에는 약 10% 정도의 그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해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하는 건데, 바깥에는 아까 나트륨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쪽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신경 전달이 막 되거든요. 정기적인 힘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나트륨 역할을 잠깐 보시면 삼투압의 정상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삼투압일 때는 세포 외에게는 나트륨이 28대1이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세포 내에게는 1대10으로 되어 있죠.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생리적인 그런 삼투압에 관한 그런 것을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과 염기의 평형 유지를 한다든지, 근육의 자극 반응 또는 뭐 신경 자극, 아까 다 말씀드린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트륨의 역할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아까 말씀 다 드린 거지만 신진대사를 주도하고 소화액을 형성하고 미장 기능 증진, 체내 노폐물 배출, 해독 살균, 상처 회복, 체온 조절, 이렇게 보시니까 훨씬 더 이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나트륨을 이제 저염을 했을 때나 또는 이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바로 뭐죠? 소금을 먹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절하는 호르몬의 이름을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이름 뭐죠? 알도스테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디서 분비가 되느냐?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피질은 뭐고, 뭐 부신은 뭐야? 그래서 거기다 그림을 잠깐 또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 뭐처럼 생겼죠? 콩 같기도 한 것이, 팥 같기도 한 것이, 그래서 콩팥입니다. 그 위에 지금 모자를 쓰고 있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부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데 걔도 여기서 나와요. 부신, 피질,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우리가 피질이라고 하고 그 안쪽을 우리가 수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다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아까 영독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소변을 다 모아서 평균치를 가지고 내 몸의 용도는 어느 정도다라고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례를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흡수가 촉진된다고 했는데 그 염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모자라면은 못 나가게 하고 또 남아 돌아가면 또 빨리 나가게끔 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호미오스테시스, 항상성. 우리 몸에는 항상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 조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걸 조절해주는 기관이 바로 알도스테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핍됐을 때는 성장 감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도 또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성장 감소, 식욕 부진, 모유, 분비가 감소하고 뭐 근육경련 같은 거 잘 알고 계시죠? 메스꺼움, 설사, 두통. 그리고 이게 이제 과일했을 때, 물론 이제 소금을 먹어야 된다 했지만, 너무 과일로 먹었을 때, 근데 요새 이제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했을 때는 위의 거지만, 과일일 때도 역시 고혈압, 부종, 위암, 위궤양 이런 것들이 이제 발병할 수 있는데 요즘 분들 중에는 이제 많이들 드시는 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먹어야 될까 말까 할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 또 체크도 실제로 해보시고 그리고 실천을 해보시는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염소예요. 아까 염산의 원료가 되는 애가 바로 염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일은 같아요. 뭐 삼투압, 수분 평형, 그다음 산염계 평형, 뭐 면역 반응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은데 예, 염소가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냐면 염산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이렇게 소화액을 만들어서 또 소화를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시면 탈액에 아밀라제를 합성한다 그랬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어요. 침 속에 푸티알린이 뭐 밥을 달게 한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푸티알린이 아밀라제 중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염식을 하거나 소금이 없는 그런 밥을 먹을 때 좀 약간 느글느글하고 막 이런 것이 바로 이 소금 중에 염소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흡수는 소장에서 하고요. 배설은 신장에서 한다. 아까처럼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예, 결핍증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식품 중에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1970년도에 이제 사건이 있었대요. 뭐냐면 거기에 이유식 속에 이제 염소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은 뭐 다른 데서 막 음식을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속에 적었기 때문에 애기들의 식욕 부진을 비롯해서 허약하고 성장 불량, 또 심한 발작, 우리 아까 근육과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죠? 안전성 중에서 위생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금속의 문제, 그리고 이제 또 문제되는 게 있죠. 미세플라스틱. 요거 말고도 또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기타의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생각하는 이제 시점에서 이걸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의 종류는요, 크게 그냥 천일염, 뭐죠? 바닷물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물을 증발시킨 천일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갱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거기에 미네랄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일염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뭐 배추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김장 절이고 하다 보면 밑에 막 뭔가가 가라앉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데려다가 이제 다시 또 소금을 갖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들 중에 정제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끓여서 만든 소금. 예, 그리고 입자가 작고 굉장히 균일합니다. 왜냐하면 끓여가지고 얘를 갖다 순수한 소금을 만들어서 얘네를 빻아가지고 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 때 보면 나트륨일까 소금 농도가 99.9%, 99.8%,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정제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제제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여기 이제 I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죽염 아시죠? 예, 죽염도 갖고 또 많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나무에다 구워서 만든 거죠. 천일염을. 그 다음에 꽃소금은 이 천일염을 갖다가 다시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MSG를 갖다가 또 가미해서 맛있게 만든 거죠. 정제염을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맛소금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금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예,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딱 모아가지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어디가 있죠? 뻘이 됐기 때문에 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번엔 장판을 깔았죠. 그래서 장판을 깔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지저분한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는 없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드실 거예요. 뭐 히말라야 솔트 해가지고 뭐 분홍색 선물도 되게 많이 하시죠? 예, 이걸 암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시죠?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말 바다가 육지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소금들이 와서 바위가 된 거죠. 그걸 깨트려서 만든 게 바로 이 암염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핑크솔트가 굉장히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좀 많이 응용을 하고 또 계십니다. 그런데 얘는 그 속에 또 불순물 같은 게 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판매하실 때 다 뭐 해가지고 검사도 하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해소금은 우리가 뭐 많이 먹진 않죠. 미용소금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죽염이죠. 예, 죽염은 이제 대나무 속에다가 뭐죠? 천일염을 넣어가지고 뭐 9번, 몇 번, 뭐 6번, 9번 막 구워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 역시도 뭐 이렇게 순수하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또 불순물이라든지 또 요즘은 대나무가 아닌 그 비슷한 데를 갖다 또 사용하는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예, 중금속이 없는지 또 뭐 그다음 의외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예, 응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제염 중에서 맛소금, 꽃소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네, 주로 이제 용융용으로 그러니까 무용용으로 사용하시는 건 바로 용융소금입니다. 용융이라는 말은 녹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을 녹여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예, 재탄생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여기 지금 1000도에서 300시간이라는데 이것도 시간이 아주 다양해요. 뭐 3시간, 6시간, 12시간. 예,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또 몇 번을 또 뭐 다시 또 했다, 만들어서 식혔다가 다시 또 끓였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이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셔서 예, 선택을 하셔서 예,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 10년은 아직 안 됐죠. 2015년도에 소금 토론회라는 것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뭘 했냐면 소금을 가지고 이게 우리 눈이 오면은 그 녹이는 데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뭐 아이스크림 만들 때도 아이스 케이크 아시죠? 뭐 그런 데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사용을 했죠? 소금을 예, 또 어디 사용을 했었죠? 또 그런 데로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뭐죠? 김장을 또 절일 때 그래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천일염을 전 국민이 먹게 해야지. 아마 그런 정책적인 토론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친환경적인가 해가지고 결론은 자, 보세요. 예, 안 좋아요. 뭐 더러워요. 그 다음에 정상이 아니에요. 갯벌이. 뭐 그다음에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요. 죽은 땅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또 많이 개선이 되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한 게 뭐였냐면 예, 이렇게 이런 소금을 먹으라고
그 속에 막 침전물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불순물들도 많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뽀얗고 깨끗하지만 밑에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아래 이제 까만 게 뭔가 있죠. 온기 항아리에 그럼 48시간 가야겠어. 깨끗해. 근데 보니까 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경 같은 경우도 뭐 몇 번 부었어. 괜찮아. 막 이랬는데 보니까 또 불순물이 있고. 특히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금에 중요한 게 뭐죠? 좋은 점이 바로 우리가 물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도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물로 나가지 않게끔 뭐 우리가 그 물을 함유하는 그러니까 물이 함축되는 게 있고 또 그냥 단순한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뭉쳐가지고 물이 뭉쳐져가지고 소금이 단단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결 방지제라는 것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또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또 그런 기사들도 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미세는 떠나서 이제 다시 중금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선생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그랬죠? 절규를 하십니다. 중금속이라는 게 원래 약간 무거운 금속이거든요. 그러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들어왔다 하면. 뿐만 아니라 중금속이 없는 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 뭐 영수증에 또 뭐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화장품에 또 중금속이 있다는 얘기 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게 바로 이 중금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금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소금 역시 조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자, 잠깐 말씀드려보면 암발육명률도 높여지고 태아기 확률도 높여지고 또 뭐죠? 조산화의 출생률도 또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10명, 10명 중 7명이 몇 가지, 16가지 중금속 과다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또 환경적인 것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정말 역사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은 미나마타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수업할 때 미수 이렇게 외워라 해가지고 수는 뭐죠? 수은입니다.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미나마타병이 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뼈가 뒤틀리고 말초신경이 또 마비가 되고 막 이런 이제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이타이탈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카 이렇게 외우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칼가 뭘까요? 카드뮴입니다. 그래가지고 카드뮴은 이타이탈 이게 뭐냐면 일본말로 아파 이렇게 우리도 많이 하죠. 뼈마디가 쑤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골절되고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환이. 뭐 골연화증이라 해서 뼈가 굳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비소나 또 이런 다음 페이지에 나있네요. 비소나 그러니까 어디냐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비소 중독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 2명이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중금속 자가 진단이 있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해당되지 하나도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런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지금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분들 보셨을 거예요. 베토벤. 굉장히 뭐 천재적인 막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또 돌아가시고 났는데 100배나 되는 납이 검출됐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람은 죽으면 이름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남깁니다. 물론 이제 뭐 화장을 하면 끝나는 거겠지만 머리카락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모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이제 중금속이 그 나이트처럼 들어있거든요. 거기서 과다한 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역시도 보통 사람들보다 13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대요. 이분은 이제 자기가 내가 죽으면 내 머리카락을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래서 머리카락을 또 많이 갖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서프라이즈 거기 이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진시황. 진시황은 정말 천년만 년 살고 싶어서 별걸 다 찾아 헤매셨잖아요. 근데 수은 바다를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의 상징으로. 근데 그 수은으로 인해서 중독이 돼서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추측이 지금 있고요. 자, 중금속 그러면 어떤 유해성을 갖고 있는지. 비소 중독,
아까 좀 말씀드렸었고요. 납중독과 카드뮴 이거는요 비행 청소년이나 또는 뭔가 좀 삐뚤어지는 경우들,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 또 특히 요새 막 자기 그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모발 검사를 하면 틀림없이 나비나 카드뮴이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사후에 또 이런 얘기씩 말씀드리고요. 알미늄은 좀 주의를 하셔야죠. 우리 양은 냄비 얘기하면서 우리 양은 냄비에다가 바글바글 끓이면서 거기다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거기서 바로 알미늄이. 근데 사실은 그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도처에 또 이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나와 있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또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온이나 낙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화장품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니켈, 크롬, 머쿠리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중금속으로 인해서 소금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뭐죠? 미세. 두 번째로 중금속, 그죠? 세 번째로 지금 플라스틱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미세 플라스틱은요, 자, 5mm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1차 플라스틱은 태생부터 만들기를 그렇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얘가 마모되면 더 잘게 되죠? 그걸 2차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 들어있을까요? 치약, 세안제, 세탁세제. 그리고 타이어는 이제 마모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고요. 이 양식장 부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친환경적인 걸 바꾼다는데 약간 가격이 비싼가 봐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이죠. 우리 고기 안 좋다 그래서 또 막 뭐 생선을 드시잖아요. 근데 생선 속에 지금 남해안에서 97%가 이런 어패류 중에서 발견이 있다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제 그 굴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그림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사과나 뭐 당근이나 야채죠, 야채하고 과일이죠, 쌀, 곡물류 이런 데도 굉장히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 뭐죠? 우리 또 생수. 요새는 또 다른 거 피하려고 또 생수를 사 먹잖아요. 옛날에 꿈도 못 꿨던 생수를 지금 사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수 속에 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런 유명 대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또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사실 저도 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뭐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안 먹는 게 웰빙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튼 피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어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어류를 이렇게 뭐 고기를 다듬을 때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아가미죠. 아가미 속에서 호흡을 좀 안 좋게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내장 속에 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아가미, 그 다음에 뭐 내장 없애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살 속에서도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또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양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섭취하는 양이요 보통 한 2,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미세 플라스틱이. 근데 그거는 볼펜 한 자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카드 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빨리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물질이잖아요. 그럼 일단 염증 같은 걸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독성을 보시면 호흡은 물론이고 면역, 그 다음에 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염증이 증가하고 미생물조차도 파괴를 해서 우리 요새 장내 미생물도 굉장히 뭐 마이크로바이옴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뭐 치매에 영향을 주고 모든 몸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활 중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또 좀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40개 중 26개에서 특히 치약이나 화장품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더라.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살구씨 같은 걸 많이 뭐 스크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어느 날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으면 여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구나. 조금 좀 쓰는 거를 좀 지양하셔야 돼요. 그만두면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3,500개 들어있다는 거 보통 1리터 속에 28개인데 35,000개가 들어있대요. 자, 그럼 어떤 소금을 드시고 싶으세요? 맑고 깨끗한 거 드시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순수 소금을 어떻게 얻는지 세척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소금 사면 세척해서 먹어라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자, 이런 흙이라든지 이런 기타 미사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제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제 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얘를 숙성시키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간수를 없앤다. 그래서 우리는 뭐 3년 숙성, 그러니까 3년 간수를 뺐어요. 뭐 10년 간수를 뺐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가스도 나가고 유해물질들이 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숙성 과정이라고 하고 얘를 좀 말렸다가 다시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이렇게 깨끗한 순도가 높은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애들이 있고요. 한 번 더 하는 애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용융소금이에요. 용융소금 아까 녹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열이 들어가서 우리 소금은 850도에서 녹아요. 그래가지고 1350도가 되면 기화가 된다 했거든요.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 단계 1000도가 가장 적당하다 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은 1000도인데 어떤 제품에서는 뭐 850도에서 몇 시간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제품 선정하실 때 이제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하시면 미세 플라스틱부터 중금속, 뭐 간수, 가스에서 맨 마지막 보시면 마그네슘, CA는 칼슘이거든요. 칼륨, 이거 미네랄이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 없어지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바로 뭐냐면 NaCl만이 있는 순수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80점 몇 프로짜리 소금도 사실은 있거든요. 순도가 그거 무슨 얘기냐면 그 나트륨이 그 정도 들어있다라는 얘기. 순수한 나트륨. 그래서 용융소금 같은 경우에는 염화, 나트륨만 순수하게 들어있다. 녹여서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크리스탈이죠, 완전히. 그래서 깔끔한 이런 소금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어떤 소금을 먹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순물이나 중금속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이 없는 소금이 바로 깨끗하고 우리가 이제 먹으면 좋겠죠. 모든 것에서 그걸 먹으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도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면 외식하고 뭐 딴 소금 막 먹는데 그거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습관이 모여서 우리 자신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하나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실천을 하셔가지고 그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네? 이런 것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소금의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금 중에서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왜 그 소금을 또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은 선생님들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 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